네, 오늘 물건이 아닌 사람이다. 마음작용에 근거한 퍼스널 브랜딩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여기 오셨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퍼스널 브랜딩이란 작업을 할 때는요, 보통 이 5가지의 작업을 거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유무형 자산을 분석해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스스로를 디자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네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화할 수 있는 전략과 구조, 즉 비즈니스 모델을 세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전체를 실현할 수 있는 그 수익화든 커뮤니케이션이든 뭔가를 할 수 있는 도구들의 실질적인 기능법, 작동법들을 익힙니다. 이 5가지를 다 하는 수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작업들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은 각각을 그때그때 하는 수업이나 관련된 컨텐츠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수업에서 굳이 퍼스널 브랜딩의 비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5가지 작업을 아주 기똥차게 잘 해내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 1, 2, 3, 4, 5 그 앞에 있는 0번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0번의 작업은 뭐냐면요. 그건 바로 일종의 마음작용이에요.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는요, 내 마음에서, 즉, 내 내면에서 어떠한 작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표면적으로 보이는, 현상적으로 보이는 어떤 외부적인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퍼스널 브랜딩 작업들이 이 가장 기본이 되는 나의 내면의 작업, 내 내면의 어떤 움직임을 배제한 채 그 이유 작업부터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퍼스널 브랜딩 작업을 열심히 했지만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0번의 작업부터 시작을 해서 1번과 2번, 3번들은 좀 얘기를 할 거고요. 다만 4번과 5번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 위주로만 제가 2시간 혹은 2시간 플러스 알파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제가 누군지는 알고 가는 게 좋으니까 간략하게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글과 컨텐츠들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지금까지 커리어를 쭉 살펴보면 대학교 다니면서 첫 사회생활, 즉 기업에서 일을 한 게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기업들, 특히 임원급들 이상의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기업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규직으로 일을 시작했던 건 대기업에서 시작을 했고 거기서 몇 년 일하다가 퇴사를 한 이후에 스타트업을 운영했다가 그 다음에는 얘네들도 다 정리를 하고 지금처럼 1인 기업의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일의 형태, 일의 어떤 성격들은 다 달라졌지만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제가 한 가지 계속 잡고 있었던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자기답고 주체적으로 살겠다. 이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계속 잡고 있었더니 하다 보니까 그런 교육기업에서 인턴을 했었고 대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나와서 스타트업을 운영하다가 지금은 1인 기업의 형태로 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전부 다 설계해 왔던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자기답고 주체적으로 살겠다 이 마음을 계속 안고 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생각도 못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대학생 때부터 쭉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해 왔고 지금은 동시에 유튜브 채널도 하나 운영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운이 좋게도 1년 반 만에 네이버에서 공식 지정된 파워블로그로 선정돼서 당시 네이버 시사 인문 경제 분야의 3년 연속 파워블로그로 선정되는 그런 행운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책들을 써왔어요. 종이책 5권과 그리고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전자책 4권을 써왔습니다. 그 외에 오프라인에서는 이렇게 특강도 하고 강연도 하고 제가 직접 모아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학교나 기업이나 여러 기관들의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강연 활동도 하는 그런 아주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간략한 어떤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고요. 오늘 주제는 이거잖아요. 퍼스널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이 주제이기 때문에 이 퍼스널 브랜딩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도대체 이걸 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점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거를 왜 하는지부터 말씀드리면요. 도대체 퍼스널 브랜딩을 왜 하는 건가? 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자기 다음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퍼스널 브랜딩이 아주 독특하고 재밌는 건 이 자기 다음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의 수많은 도구들은 어떤 나의 모습을 잃은 채, 어떤 틀에 나를 가둬버린 채, 혹은 나를 아주 소진시켜 가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때가 많았는데, 이 퍼스널 브랜딩을 물론 제대로 잘했을 때는 나의 고유의 성질, 이 자기 다음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이제 장점이 자기 다음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했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너무 이런 말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제 사례를 하나 공유를 해드릴게요. 근데 제 사례도 지금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 이런 활동들을 할 때 있어서 제가 가진 게 가장 없었을 때, 그때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과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당시 학생이었습니다. 이제 학교도 다니고, 거기에 시험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고, 물론 연애도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연락이 하나 왔어요. 그 어디였냐면은 어떤 잡지사의 기자였습니다. 그분이 어떤 연락을 줬냐면, 저보고 갑자기 인터뷰를 하재요. 그래서 하자고 해서 하자고 했습니다. 왜? 저는 당시에 누가 저한테 인터뷰를 하자고 요청을 줬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뭔가 색다른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인터뷰가 잡지에 실렸습니다. 이 잡지에 실렸던 게 당시에 저는 대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잡지가 어떤 곳이었냐면 취업 관련된 잡지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주로 얘기 나눴던 게 자기 개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기자님이 마지막에 이제 한 가지 부탁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여기 잡지 내용이 자체가 취업이니까 현재 취업으로 인해서 이제 고생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힘을 쓰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정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재밌죠. 당시에 저는 제가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제가 취업 준비생인데 취업 준비생한테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달래요. 한 말씀 해달라고 해서 한 말씀 했죠. 근데 물론 제가 뭐 뭘 가르쳐 준다 이런 게 보다는 뭐 우리 다들 열심히 하고 있지 않냐, 좀 힘내자, 대충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얘기는 실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취업 준비생인데 취업 잡지에서 취업 준비생들에게 뭔가 얘기를 해달라? 어쨌든 정말 재밌는 일이었습니다. 이거 말고 또 다른 사례도 있었어요. 또 열심히 저는 이제 제가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네이버 쪽지로 뭔가 연락이 왔어요. 거기서 어떤 요청을 했냐면 저보고 칼럼을 써달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칼럼이에요? 라고 했더니 자유롭게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그냥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을 칼럼으로 써주시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과 삶에 대해서, 네, 뭐 성장과 노하우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될까? 예, 그런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근데 과연 저한테 그렇게 요청을 줬던 곳이 어떤 곳이냐라고 확인해 왔더니 놀랍게도 이 실버 커뮤니티, 즉 최소 50대 이상의 분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곳에서 저한테 인생과 삶에 대한 칼럼을 연재해 달라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일이었어요. 아니, 당시 저는 20대였거든요. 근데 저한테 칼럼을 써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인생과 삶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사례를 더 말씀드리면은 여전히 저한테, 이번에도 역시나 저한테 칼럼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까지 요청을 줬던 곳과는 좀 사이즈가 달랐습니다. 예, 누구나 알 법한, 이름을 들으면 누구나 알 법한 그런 기업이었어요. 거기서 직장인의 휴가, 그리고 직장인의 자기 개발에 대한 칼럼을 써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써주면은 이제 본인들이 운영하는 대기업 홍보팀에서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브랜드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연재를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건당 좀 나가는 돈을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매혹적인 제안이었는데 거절했어요. 왜 그러냐면 직장인의 휴가, 직장인의 자기 개발에 대한 요청을 받았는데
제가 그때 회사 신입사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아직 여름 휴가를 가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그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저는 거절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지금까지 이 세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되게 모순적일 수도 있거든요. 왜 저 사람한테 저런 요청들을 했지? 되게 뭐가 매칭이 잘 안 되지 않나? 라고 할 수 있는데 도대체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오히려 이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요. 제가 당시 그냥 취업준비생, 그냥 알 수 없는 뭐 누구, 아니면 그냥 회사원이 아니라 저는 그 당시 온라인에서 자기계발 블로거, 자기계발 전문가로 누군가들에게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계발과 관련된 어떤 하나의 전문가로 브랜딩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 잡지에서도, 실버 커뮤니티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대기업에서도 저한테 관련된 컨텐츠를 돈 주고 의뢰하는 혹은 관련된 인터뷰를 하자는 그런 요청을 했던 겁니다. 이게 퍼스널 브랜딩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많은 기회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생기는 거죠. 아니 도대체 그 당시에 뭘 가지고 있었길래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었길래 자기계발 블로거, 자기계발 전문가로 포지셔닝 돼서 그런 기회들을 얻을 수 있었냐라고 물을 수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과연 나에게 전문성이 있었는가? 저는 그 당시에 그냥 제가 블로그를 처음 시작한 게 군대 제대하고 나서, 군대 전역하고 나서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 시작했었거든요. 게다가 저는 블로그를 제 전공과 관련된 콘텐츠를 만든 것도 아니고요. 제 일상과 제 포트폴리오, 제 자기개발 콘텐츠로 쌓았습니다. 그러니 특별히 전문성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그런 독특한 주제가 있었는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이야기, 그리고 제 포트폴리오, 그런 게 대부분이었어요. 심지어는 그냥 당시 표현으로는 동네 문방구에서 삼선 슬리퍼 사놓고는 그거 사진 찍어서 나 이거 샀다 사진 하나 올리고 글 몇 개 쓰고 끝 이런 것도 올렸어요. 아니면 새벽 3, 4시쯤에 그 당시에 이제 막 이 수많은 사회와의 갈등 속에서 방황하는 어떤 고뇌에 빠진 인사의 그런 감수성 넘치는 글 그런 거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특별한 독특한 주제가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자, 그럼 과연 제가 내세울 만한 스펙이 있었는가? 당연히 없었죠. 특별히 뭐 대단한 게 있나? 그냥 저는 대학교에 다니는 수많은 공도대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럼 소유한 자원이 많았는가? 그냥 학교 근처 고시텔에 살고 있는 그냥 복학생,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과연 탁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었는가? 제가 당시에 뭐 아주 재밌는 영상을 찍어서 올린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공대생이 글을 엄청나게 기깔나게 쓴 것도 아니었고, 저는 이 5가지 질문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5가지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다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까라는 거는 제가 그 다른 사례를 통해서 조금 알아볼 수 있어요. 어느 날 제가 하나의 연락을 또 받은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한 교육기업의 대표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미팅을 잡았어요. 그분이 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뭐 스폰서십이라고 해야 되나? 브랜디드 컨텐츠? 컨텐츠에 대한 계약을 맺는 거였어요. 즉, 어, 협업 제안? 그 기업에 대한 관련된 컨텐츠들을 몇 회에 걸쳐서 쭉 써서 올리고 그에 상응하는 제가 돈을 받는 그런 구조에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쭤봤습니다. 그 비즈니스 미팅을 처음으로 하면서 그 대표님이 함께 진행해 보시겠습니까? 저야 감사하죠. 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그런데 대표님은 도대체 왜 저를 선택하셨나요? 라고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는 태연님이 엄청난 무언가를 갖추고 있어서 혹은 이미 많은 거를 성공한 사람 혹은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을 이뤄낸 사람이라서 다른 분들에게 뭐라 해야 될까 동경심을 유발한다거나 아니면 이미 너무 유명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만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수없이 깔려 있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라 태연님은 이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그게 본인들이 타겟으로 잡고 있는 대상과 일치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태연님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건 제가 어느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혹은 아주 누구나 다 아는 아주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라서 선택했던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갖고 있는 타겟과 일치성이 있는데 그게
꾸준히 현재 상황에서 노력해가면서 성장해가고 있는 사람, 뭔가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 그런 것과 맞아서 선택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브랜딩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날은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어떤 퍼스널 브랜딩 수업에서는 퍼스널 브랜딩이 아주 좋은 사례로 메시, 김연아 이런 분들을 선택해서 알려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이미 그 분야에 아주 세계적인 실력을 갖고 있는 세계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물론 그런 분들은 브랜딩 효과가 있죠. 하지만 일반적인 저희 같은 사람들이 퍼스널 브랜딩을 할 때는 그런 분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미 최고예요. 물론 그 매니지먼트사에서 그분들의 평판을 관리하는 작업이 있겠죠. 하지만 그분들은 그 분야에 아주 압도적인 실력 때문에 더 유명해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최고가 아니라 최고로 성장해가는 혹은 최선을 다해서 성장해가는 사람도 브랜딩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성장해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하나의 아주 강력한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 후자에 속했던 거죠. 이건 근데 단순히 제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엔터테인먼트사들도 보면요. 그런 퍼스널 브랜딩에 관심이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거기 일하시는 분, 좀 그런 데서 높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개인의 어떤 브랜드, 개인의 인식, 연예인들의 그런 조사를 하는 거를 본 적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기도 했었고. 그런 연예 엔터테인먼트사들도 보면은 과거에는 아이돌을 키울 때 아주 신비주의 전략을 썼습니다. 과거라고 했을 때는 정말 시초. 옛날에 치면은 뭐 H.O.T, 잭스키스, 뭐 S.E.S 이런 아이돌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신비주의 전략을 썼어요. 과연 우리 오빠들이 아니면 저 여신 같은 분들은 화장실은 갈까?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철저히 어떤 대중들과 일종의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아주 신비로운, 아주 고상한 그런 이미지를 씌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전략이 바뀌었죠. 언제부터였냐? 대충 시초를 치면 카라 혹은 빅뱅 이때부터 크게 변화가 있었어요. 그때 특징이 뭐였냐면 이미 완성된 상태에서 아주 신비로운 모습으로 빡 나타나는 게 아니라 데뷔하기 전에 우왕좌왕하는 모습, 심지어는 이 사람이 과연 데뷔는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에 빠져서 막 울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고뇌하고 있고 그런 모습조차도 미리 방송에서 보여줬어요. 이게 더 뒤에 발전돼서 나온 게 이제 흔히 말하는 그런 경쟁 프로그램들이죠. 수많은 아이돌 후보군들을 모아서 그 안에서 경쟁을 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때론 혼나는 모습도 보여주고 우는 모습, 좌절하는 모습 그리고 작은 것에 아주 기뻐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미리 다 보여줍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게 사람들에게 통하는 아주 심리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아주 쉽게 얘기하면 언더독 효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언더독 효과는 어떤 경쟁 관계 속에서 이미 최고로 잘 나가는 압도적인 무언가를 응원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약자한테 응원하는 그런 심리적인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마음들이 이제 이런 연예인들의 브랜딩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미 잘 나가는 사람을 추앙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 혹은 나랑 그렇게 크게 별반 다를 게 없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 나아가는 모습 그런 걸 보는 걸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 사례가 있었어요. 강 누구누구 이제 아이돌 그분이 있을 때 그분이 정말 인기가 많았을 때 어떤 기자가 이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분을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 애가 아까 우리 누구누구가 아니 뭐 우리 애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막 그 사람에 대한 장점과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표현해 주는 거야. 근데 그 연예인을 우리 애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그 연예인은 당시 20대였는데 우리 애라고 표현하는 그분은 나이가 10대 청소년이었어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오빠인데도 우리 애라고 부르면서 막 애정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동조하고 심지어는 모성애까지도 느끼는 그런 심리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이미 최고가 된 사람의 브랜딩은 그런 최고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혹은 상대적 약자에서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성장하는 모습을 가지고 브랜딩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고등학교 때는 제가 회사원이 장래희망이라고 학교에 제출해 냈었거든요. 그렇게 장래희망이 회사원이었던 고등학생 그리고
졸업을 앞두고도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했던 취업 준비생, 그리고 여전히 이 일이 나에게 정말 맞는 일인가 방황 중이었던 직장인에서, 그런 공대생 직장인에서 그 이유는 학생이면서 동시에 네이버사의 파워블로거로 선정된 사람, 그리고 직장인이면서 동시에 출판사랑 출간 계약을 맺고 여러 가지 온오프라인 강의나 모임, 워크숍들을 여는 사람, 그리고 지금은 사람의 인간의 의식을 탐구하는 크리에이터, 이렇게 즉 자기 컨텐츠를 가진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배경에 아까 말씀드린 과정, 그런 퍼스널 브랜딩의 작업들이 있었어요. 자, 그럼 제가 퍼스널 브랜딩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이 퍼스널 브랜딩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퍼스널 브랜딩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은 용어들이 그 이름 속에 꽤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게요.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것 자체는 영어죠. 그래서 이 영어 자체를 분석해보면, 쪼개보면 퍼스널과 브랜드와 ing입니다. 개인적인 브랜드 그리고 진행형, 이 세 가지가 겹친 거죠.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거죠. 그럼 이 세 가지들이 합쳐져 있는데 얘를 종합해서 이 퍼스널 브랜딩의 정의를 좀 내려보면요. 저는 퍼스널 브랜딩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어떠한 영역 안에서 내가 인식하는 나와 남이 인식하는 나, 이 차이를 점점 더 좁혀나가는,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점점 더 조율해가는 그런 과정, 저는 이걸 퍼스널 브랜딩의 정의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제가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게 어떤 영역 안에서예요. 이걸 안다면 우리가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했을 때 그럼 내가 계속 대중적으로 유명해져야 되는가? 혹은 그저 인스타그램이든 블로거든 유튜브든 계속 그 몇 K, 몇 K, 몇 K 구독자 수든 조회수든 이 수치가 계속 늘어나야만 되는가? 라는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중요한 건 어떤 영역 안에서입니다.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영역, 나랑 공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영역, 그 안에서만 그림 하단에 보이는 인식들의 차이를 조율해가는, 좁혀가는 그런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유명해지고 싶은 것 자체가 아주 자기에게 큰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꽤 많은 사람, 특히 일반인들에게는 유명해지는 것, 너무 많이 알려지는 거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저항감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꼭 그게 필요하지만도 않습니다. 우리가 전 국민을 다 알 필요는 없잖아요. 따라서 이 점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퍼스널 브랜딩의 정의는 이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퍼스널 브랜딩을 쭉 관찰해 오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2007년, 8년, 2009년부터 블로그를 운영하고 그 이후부터 이런 개인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여정을 쭉 살펴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 브랜딩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시작했던 거잖아요. 기업의 활동. 원래 더 과거를 돌아가 보면은 가축을 키우시는 곳들에서 이게 누구 거냐, 이거 우리 거라고 확인하기 위해서 가축들에게 도장을 찍는 그런 작업에서 시작했었는데 그게 이제 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오면서 기업의 브랜딩, 마케팅 영역으로 확장이 됐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 물건의 주인을 표시하는 데에서 혹은 이 뭐 물건의 출처, 물건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러긴 해요. 어쨌든 동물이니까 생명체인데 여기서는 좀 그거를 얘기하지 않을게요. 어쨌든 그런 어떤 물건의 주인이 누구시냐, 이 물건이 나에게서 나왔다, 얘를 표시하는 거에서 시작해서 기업의 어떤 활동, 마케팅, 브랜딩 활동으로 발전됐다가 그 개념을 우리 개인에게 퍼스널에 적용해 왔던 게 이제 결과적으로 퍼스널 브랜딩인데 재밌게도 제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쭉 관찰해 본 결과 기업에서 브랜딩으로 아주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아주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나 단체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데서 운영하는 정말 몇십만 원은 물론 몇백만 원짜리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런 수많은 연구, 수많은 투자를 바탕으로 개인이 그런 브랜딩의 개념과 작업을 가져와서 그런 노하우를 적용해서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데 누군 그렇게 정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퍼스널 브랜딩의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본인이 퍼스널 브랜딩이란 개념조차 모르는데 지나고 나니 퍼스널 브랜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교육 같은 데서 저 사람은 퍼스널 브랜딩이 아주 잘 된 사례라면서 막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신기한 거예요. 저는 도대체 그 차이가 무엇일까?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누군 정말 열심히 하고도 안 되는데 누군 안 하고도 된다. 이유가 뭘까? 근데 그 점을 저는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 파헤칠 때 우리가 알면 좋은 게 뭐냐면요. 어떤 분야든 간에 그게 퍼스널 브랜딩이든 다른 거든 어떤 분야든 간에 그 분야에는 본질이라는 게 있고 방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본질은 어떠한 철학이나 원리, 마인드에 해당돼요. 그리고 방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 기술, 기법, 프로세스, 테크닉 이런 것에 들어갑니다. 이 본질과 방편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본질이 먼저 있어요. 그리고 그 본질의 개념을 구현하는 수단으로서 방편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본질이 충분히 익으면 방편을 넘어설 수도 있어요. 반면에 이 후자인 방편만 습득할 경우에는 그 효과가 지속되지 못하고 맞춤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응용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더 놀랍게도 대부분은 당장 눈에 보이는 방편부터 바라보기 쉬워요. 여기서 제가 앞서 살펴봤던 그 차이가 나타납니다. 누구는 해도 안 되고 누구는 안 해도 되는 것은 이 본질과 방편의 어떤 적절한 적용이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본질의 어떤 개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번의 법칙, 즉 마음작용과 관련된 거고요. 일반적으로 브랜딩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반적인 브랜딩 전략의 절차는 조사, 분석, 정의, 실행, 피드백입니다. 이 작업을 쭉 거쳐요. 개인도, 기업도, 어떤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작업, 그리고 이 각각의 단계마다 진짜 파고들면 더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미 아시겠지만 수많은 프레임워크들, 수많은 방법론들, 수많은 철학들, 개념들이 다 많은데 누구는 이 5가지를 꼼꼼하게 진짜 몇백만 원짜리 수업에 들어가면서까지 하는데 안 되고 누구는 이거를 크게 생각하지 않음에도 이걸 그렇게 엄청나게 분석적이고 절차적으로 행하지 않았음에도 되는 거. 그런 차이가 보면 정말 오묘한 거죠. 저는 그게 본질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본질에서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되는 거는 이건 일반적인 브랜딩 전략의 절차가 맞아요. 그리고 실제 기업과 제품에 적용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을 개인에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아주 큰 걸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건 한 인간을 상품으로만 바라보느라 그 상품으로서의 내가 아니라 그냥 한 존재로서, 한 생명체로서의 인간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마음작용, 인간의 의식을 놓쳐버립니다. 왜? 당장의 상품화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과연 이 퍼스널 브랜딩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는 퍼스널 브랜딩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과연 내가 생각하는 퍼스널 브랜딩의 본질은 이겁니다. 라는 게 무엇일까요? 네, 각자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생각해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답이 사실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만 각자의 의견이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제 제가 열심히 사유하고 열심히 관찰하고 경험하고 연구한 결과 이게 퍼스널 브랜딩의 본질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을 공유할 뿐입니다. 그러니 너무 여기에 얽매이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의견을 받아들이고 나에게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잘 골라서 챙겨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퍼스널 브랜딩의 본질은요. 네,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면 좀 재미없기 때문에 요거로 한 번 더 우리가 좀 생각을 꼽아볼게요. 이 퍼스널 브랜딩의 본질은요. 이거 사실은 본질이라는 거는 우리가 놓치긴 쉽거든요. 그런데 너무 저 멀리 떨어지기는 또 어렵습니다.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퍼스널 브랜딩을 찾아다니고 있는 분들의 활동 속에 그분들의 마음 속에 이 본질은 이미 다 녹아들어가 있어요. 도대체 왜 퍼스널 브랜딩을 찾고 있을까요? 왜 퍼스널 브랜딩이 굳이 유행을 했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배경을 얘기할 수 있겠죠. 왜? 돈이 되니까.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게 자기 영향력을 키워서 뭔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이 좀 많이 떴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질문을 던져볼 게 있습니다. 경제적 배경이 있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진짜 돈을 벌려면 뭐 주식, 코인, 부동산 이렇게 아예 돈 자체가 굴러다니는 시장
거기가 더 돈의 파이가 큰데 왜 굳이 거기가 아니라 퍼스널 브랜딩을 찾고 있는 거지? 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말은 곧 경제적 배경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심리적 배경이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서 경제적 뭔가 성취를 얻고자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이것도 내가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퍼스널 브랜딩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챙기시는 분들은 또 퍼스널 브랜딩이 역으로 잘 돼요. 그게 뭐냐면 제가 여기다 화면을 띄우진 않을 겁니다. 대신 말로 말씀드릴게요. 그건 바로 존재감입니다. 존재감. 제가 생각하는 퍼스널 브랜딩의 본질은 존재감이에요. 존재감을 확보한 사람은요,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불리는 그런 작업들이 잘 돼요. 반면에 제가 앞서서 보여드린 그런 수많은 전략과 절차와 방법론을 다 열심히 수행하더라도 자기 존재감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은 그만큼의 결과를 잘 얻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얻는 건 있어요. 그게 그냥 명문화된 보고서, 아니면 아주 기깔나게 잘 만든 로고, 혹은 알차게 만들어진 디자인 가이드라인, 혹은 SNS 계정, 이런 거는 다 남아있어요. 그런데 존재감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은 퍼스널 브랜딩 자체는 의도했던 대로 잘 안 됩니다. 이걸 잘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께서 퍼스널 브랜딩을 만약에 추구하고 계시다면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존재감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존재감은요, 나 이제부터 존재가 있을래라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나와 마음을 대하는 태도, 여기에서 자기 존재감의 유무가 혹은 자기 존재감의 어떤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나와 마음을 대하는 태도, 여기에 따라서 자기 존재감의 정도가 달라진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렸어요. 태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태도라고 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던 교육상에 의해서 이런 이미지를 떠오르기 쉽거든요. 뭐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혹은 뭐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선생님이 시키는 거 잘 해야 된다, 뭔가 이런 태도를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혹은 아주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이런 걸 생각하실 수도 많을 텐데, 제가 여기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굳이 그런 얘기를 하자고 이 태도라는 단어를 굳이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태도는요, 조금 다른 의미에서의 태도예요. 어떤 거냐? 이제 일반적으로 그 네이버 국어 사전을 보면 태도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다 쓰기보다는 제가 조금 요약해서 제가 생각하는 이 태도를 좀 정리하자면 어떤 상황에 반응, 선택하는 방식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나와 내 마음을 대하는 태도에서 자기 존재감의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근데 궁금해지는 거죠. 존재감까지는 좀 알겠어. 근데 왜 굳이 이런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라고 할 텐데, 이 태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제가 하나의 가상의 시나리오 혹은 가상의 모습을 우리가 공유하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길가에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딱 봤을 때 뭔가 모델 같아 보이죠? 옷도 되게 이쁘게 잘 입으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흔히 말하는 패션 피플이에요. 자, 근데 이런 패션 피플이 걸어가고 있는데, 이분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패션 피플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 패션 피플이 만약에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잔뜩 꾸미고 있고 나오긴 했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아, 이거 지금 트렌드랑 안 맞아서 좀 눈에 띄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수군대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몸을 잔뜩 은추리고, 눈에 띄는 게 막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런 분은 과연 정말 패션 피플로서의 매력이 느껴질까요? 그렇게 막 잔뜩 숨어가지고 위축돼가지고 걸어가고 있으면 그분이 과연 패션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어떤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보여질까요? 옷이 정말 이렇게 잘 꾸며 입고 오더라도 이 사진 속 저런 자세를 취하지도 못하고 잔뜩 움츠려 있으면 과연 아주 당당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그 사람의 고유한 매력을 다 발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자, 또 다른 사례. 어떤 가수가 혹은 하나의 뮤지션이 공연을 해요. 근데
물론 열심히 공연을 할 때는 그 준비하는 기간이 있겠죠. 그 준비하는 기간에는 동선도 맞춰보고 서로 코드도 맞춰보고 기타를 칠 때 혹은 노래를 부를 때 이 성대는 어떻게 조절을 하고 음정과 박자는 어떻게 맞추고 정말 치열하게 생각도 하고 전략도 세우고 해봐야겠지만 무대에 올라가서 이걸 다 일일이 생각하는 거야. 아, 지금 여기서 성대를 어떻게 쪼일까? 아, 여기서 발성을 어떻게 할까? 지금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지? 지금 내 코드는 잘 잡고 있나? 막 머릿속에서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막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쭈뼛쭈뼛거리면서 막 뭐 공연을 해요. 그럼 과연 이 사람의 무대는 사람들을 그렇게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무대가 될까요? 이 두 사례가 너무 거리감이 있다면 이걸 생각해 볼게요.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는데 자, 지금부터 웃어보겠습니다. 치즈 스마일 했을 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닐 수 있겠지만 보통 저 같은 사람이나 혹은 저희 윗세대 아버지 세대 이런 분들은 제대로 웃으면서 사진을 찍으실까요? 대부분 잘 못하십니다. 대부분 되게 어색한 체력 상태로 뭐 이러면서 찍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정말 고유한 매력을 다 담지 못합니다. 제가 이 사례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보통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사람의 어떤 한 사람의 매력, 뭐 아우라, 물론 정확한 표현은 오라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우라 혹은 카리스마 이런 것들에 비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과연 어디서 나올까요? 잘 입은 옷, 또 혹은 무대 위에서의 실력, 혹은 아주 멋진 포즈, 물론 그런 것들은 다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연예인 중에 잘 보면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정말 미학적으로 이쁘고 잘생긴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이쁘고 잘생긴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매력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 사람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그렇게 이쁜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정석적인 미남 미녀는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계속 눈이 가는 분이 있어요. 이상하게 계속 호감이 가는 분이 있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점점 갈수록 이뻐 보이고 잘생겨 보여요. 여기에 인간의 매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그 순간에 완전히 몰입하는 사람, 그 순간을 완전히 수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매력이 펼쳐납니다. 원래 있던 매력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아니면 없던 매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해요. 이 공연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공연을 하러 갔을 때는 그 사람은 연습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막 전략을 세우고 막 암기도 해보고 머리도 굴리고 하겠지만 무대에 정말 완전히 몰입하는 뮤지션 같은 경우에는요. 그 순간 그 사람의 상태는 어떠냐? 그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 뭐냐면은 본인에 대한 어떤 자각 혹은 내가 뭔가 해봐야지 내가 뭔가 이렇게 잘해봐야지 이런 생각 자체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가 그 공연 자체가 돼버려요. 그 사람 자체가 그 음악, 그 미술, 그 행위 그 자체가 돼버립니다. 이걸 우리 동양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무라일체 경지에 올랐다. 즉, 그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보다도 뭔가 이 알 수 없는 거대한 에너지, 거대한 흐름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무대로 드러나고 그 무대를 즐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공연하는 거 보면은 평소에 제대로 운동도 안 하고 막 약골처럼 보이는 사람도 근데 무대에서 몇 시간 동안 지치지도 않고 뭔가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그 엄청난 에너지나 기운들이 막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에너지, 기운, 그 흐름, 그 알 수 없는 무언가에 완전히 매료돼 버리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점을 알아야 돼요. 인간은 어떤 유형의 물건과 상품하고 다릅니다. 그건 인간의 의식과 인간의 마음과 그 인간의 그 내면적인 특징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서 진짜 매력이 나타나고 여기에서 진짜 퍼스널 브랜딩의 원천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그 순간 내 존재 혹은 그 행위 여기에 완전히 몰입되고 뭔가 이런 그 본연의 어떤 매력 그런 본연의 카리스마 혹은 나 이상의 어떤 기운, 에너지 이런 것들을 내가 세상에 전파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던져볼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과연 나의 그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수용하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됩니다. 내가 나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하지 못하고 지금 펼쳐지고 있는 나의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면요. 패션 핀풀처럼 완전하게 나의 매력을 어필할 수도 없고 혹은 무대 위의 뮤지션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많은 예술성이나 잠재력, 혹은 내가 생각해왔던 나 그 이상의 무언가를 세상에 전달할 수도 없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나 자체를 지금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거. 그리고 이 순간 펼쳐지는 마음. 그리고 이 마음은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되게 심리치료 혹은 심리상담, 마음공부 뭐 이런 것과 관련되어 보이는데, 그리고 이게 아주 경제 비즈니스적인 퍼스널 브랜딩, 마케팅이랑은 정말 안 맞아 보이기도 하는데, 얘를 놓친 분들은 사실은 퍼스널 브랜딩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얘를 잘하시는 분들은 뒤에 마케팅적인 전략적인 거를 좀 부족하더라도 오히려 초월해서 잘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그냥 기업의 브랜딩이 아니라 퍼스널 브랜딩이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물건 대 물건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기 때문에 비즈니스계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혹은 유형의 마케팅 전략과 뭔가 기술적인 거에서는 다룰 수 없는 그런 보이지 않는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퍼스널 브랜딩의 시작은요, 그냥 겉에 보이는 무언가만 표면적으로 포장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필요합니다. 혹은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죠. 뭐 말하는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글을 쓸 때 얼마나 처음에 후킹을 잘할 것인가, 혹은 그 사람의 퍼스널 컬러는 뭐여서 옷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 뭐 워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홈페이지에서 시각적 디자인, 색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다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존재감이고요. 그런 존재감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존재감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나와 삶, 나와 마음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태도를 변화시킬 때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이,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을 수용하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이거였잖아요. 퍼스널 브랜딩의 정의는 내가 인식하는 나와 남이 인식하는 나. 물론 이거는 어떤 특정 영역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이 어떤 영역 안에서 이 두 가지의 개념 사이에 어떤 차이를 조율해가고 맞춰가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퍼스널 브랜딩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왼쪽에 보이는 거, 내가 인식하는 나. 많은 분들을 만나면요, 그게 퍼스널 브랜딩을 추구하는 분이든 아니면 그냥 개인의 성장을 추구하는 분이든 거의 비슷해요. 내가 인식하는 나, 여기서부터 뭔가 틀어져 있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그래요. 그리고 이게 성장을 추구하시는 분들, 혹은 마음이 좋은 분들, 그런 분들도 여기서 정말 많은 왜곡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특유의 왜곡들이 되게 많아요. 대부분 이 내가 인식하는 나에서부터 한계를 경험하고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 내가 인식하는 나에서 어떤 틀을 만들어 버렸거나, 아니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놀고 있으면서 스스로를 가둬버리고, 그로 인해서 자기 잠재력을 지극히 제한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혹은 일시적으로 아주 나의 어떤 엄청난 노력, 혹은 운빨, 뭐가 됐든 간에 그런 걸 바탕으로 성공을 맛보더라도 오히려 자유와 행복을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걸 추구하는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퍼스널 브랜딩이든 혹은 다른 무언가든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왜 하는가라고 했을 때는 자유로운 삶 혹은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퍼스널 브랜딩을 쫓다가, 근데 퍼스널 브랜딩을 쫓다 보니 오히려 본인이 불행해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게 다 이런 마음의 작용에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들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내가 인식하는 나,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인식들 중에 가장 왜곡된 인식 중에 하나가 자기 인식입니다. 자기 인식이라는 거는 뭐냐?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생각보다 내가 인식하는 나, 내가 나에 대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미치는 심리적인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자기 규정 효과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나에 대한 믿음과 관념이 실제로 나의 선택과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요, 실제로 거기에 맞는 선택과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과 행동이 반복되면서 나아가서는 자기 운명까지도 정해지고요. 그게 자기의 규정 효과입니다. 이게 어떻게도 적용될 수 있느냐? 맥스웰 멀츠라는 분이 쓴 맥스웰 멀츠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이코 사이버네틱스라는 분야를 창안하신 분인데, 이분이 의사 출신입니다.
근데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서 관찰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조치를 취해보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자아 이미지랑 그 사람의 잠재 능력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게 위축된 경우는 이런 그림에서처럼 보여집니다. 실제 한계는 겉에 보이는 이 사각형 테두리인데 자기가 스스로 이 동그란 원처럼 자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 동그란 원에 맞는 그 영역 안에서만 놀고 있어요. 그리고는 수많은 이 흰색 여백은 아직 사용되지 않은 잠재 능력, 그 채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최고 수익 능력이 발휘된 경우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펼칠 수 있겠죠. 자기 자아 이미지가 위축되어 있거나 수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의 가지고 있는 수익 능력, 본인이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맥스웰 버추에는 자아 이미지의 작용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봤던 겁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자기 인식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되게 변화를 이루고자 많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변화에는 세 가지 모델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말씀드려요. 그게 뭐냐면은 밑에서부터 행동, 신념, 정체성 이런 세 가지 단계, 세 가지 수준에서의 변화를 우리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요, 뭔가 변화를 해야겠다, 뭔가 이뤄내야겠다라고 했을 때 행동 단위에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약간 계획형 인간인 분들일수록 이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주어진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행동을 밀도 있게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시간 관리, 목표 관리, 할 일 관리, 스케줄 관리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변화는요, 단순히 행동만 많이 했다고 그만큼의 변화가 아주 선형적으로 펼쳐지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그런 특성을 보이지가 않아요. 하위 수준에서의 변화보다 더 강력한 거는 상위 수준에서 변해요. 상위 수준에서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위 수준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위 수준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위 수준에서의 변화는 상위 수준의 변화를 뭔가 뒷받침해주는 그런 작용을 해줘요. 일종의 근거처럼. 하지만 그 여파나 영향력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뭐 더 많은 사례를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작품을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바보 빅터라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은 어릴 때부터 바보 빅터라고 불렸어요. 바보라고 계속 불리는 거죠. 계속 그렇게 듣다 보니까 본인 역시도 그렇게 스스로 바보라고 생각해서 살았어요. 근데 재밌게도 그렇게 17년 동안 스스로도 바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바보라는 틀 안에서 살았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결국에는 그 정체성을 벗어나서 자기 진실을 찾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 순간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자기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실제 역사적으로 현존한 인물을 바탕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빅터 세리브아코프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과연 이 빅터 세리브아코프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요. 국제 맨사협회의 회장을 지닌 IQ 173의 천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릴 때부터 어떤 가져왔던 형성되어 왔던 그런 낡은 정체성 때문에 스스로의 천재성을 발휘하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뒤늦게 자신의 진실된 정체성을 찾음으로써 진짜 자기 인생대로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이야기들 혹은 문학 작품에서든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소설, 영화, 애니메이션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수많은 스토리들을 보면요. 어떤 삶의 도약, 영웅의 탄생, 뭐 제2의 인생, 인생의 전환, 뭐 진정한 깨달음 이런 것들의 이야기의 배경을 쭉 살펴보면요. 대부분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자각이 있습니다. 반면에 낡고 고정된 정체성에 갇혀 있을 때는요. 이미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과 힘조차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요. 더 많은 것들을 가져와서 뭔가 발현하기 전에 이미 갖고 있는 것조차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체성과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자기 인식, 자아 이미지 그 어떤 맥락을 이해하시겠죠? 그만큼 자기 인식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고착될 것인가 변화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대부분 과거의 어떤 제한적인 신념에 의해서 생성된 낡고 제한적인 아주 한계가 있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그 자기 인식이요. 대부분
내가 직접 만들어내지 않은 것도 되게 많고요. 혹은 실제 나보다 아주 수축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살아오면서 겪은 수많은 어떤 갈등들, 상처들, 결핍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되게 쪼그라든 거죠.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이거 해볼 사람, 이거 잘하는 사람 하면 저요, 막 그렇게 아주 자신감 있게 손을 듭니다. 하지만 초등학교를 지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쪽만 가도 이거 잘하는 사람, 뭐 이거 해볼 사람 하면은 손을 안 든다거나 아니면 나 이거 되게 못하는데요 라면서 스스로 뒤로 뺀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하나의 생명체로 나타났었는데 그 반응이 아주 달라진 거죠. 그게 이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어떤 여러 가지 제한적인 신념들, 여러 가지 상처, 학습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낡은 정체성에 의해서 스스로의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짜 퍼스널 브랜딩을 시작하려면요. 뭐 여러 가지 나오는 어떤 프레임워크들 작업들을 하기에 앞서서 일단 이 신념들, 내가 네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작용들부터 먼저 깨 부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기법들, 절차들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진짜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퍼스널 브랜딩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 효과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과거 제한적인 신념을 기반으로 정의되어진 나가 아니라 스스로 되고자 하는 나, 그 단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서 그 이후에 브랜딩, 마케팅에 대한 작업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가능하려면요. 먼저 자기 수용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기 수용. 있는 그대로의 나,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나의 마음을 수용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뭐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해서 나름 엄청나게 막 꾸며댈 필요 없습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 파워블로그 내고 막 여러 가지 기회를 얻은 것도 나 이렇게 잘났어요라고 얘기해서가 아니라 나는 대학생이고 가진 건 특별하게 없지만 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한다. 그런 모습들, 그 모습에서 저는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닉네임이 스페럴리스트였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스페셜리스트랑 제너럴리스트를 합친 거예요. 왜 그렇게 정했냐면 저는 특별히 매니아적으로 뭔가 좋아하는 것도 없었고 특별히 뭔가 잘하는 것도 없었고 저는 뭐 공부를 그 당시 대학교에서도 학점으로 치면은 제가 학과 꼴찌 두 번째도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공부했었지만 대학 가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지만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주 제너럴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를 인정하고 대신 이 제너럴한 것 속에서 수많은 다양한 분야들의 어떤 요소들을 잘 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인재가 되겠다. 그냥 그런 삶을 추구하겠다라고 해서 스페셜리스트랑 제너럴리스트를 합친 스페럴리스트라는 닉네임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보고는 되게 좋은 반응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이미 성장해서 저를 추앙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결과들을 사람들과 나누면서 거기에 뭔가 동질감을 느끼거나 혹은 응원해주고 싶거나 혹은 그 이미 가진 게 아니라 뭔가 갖춰가는 그런 어떤 그 사람에서 보여지는 에너지, 기운, 어떤 성질 그런 것에 어떤 매력을 느껴서 오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저 자기 수용부터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있는 과거 제한적인 신념들, 생각들, 뭔가 내가 하고자 했을 때, 이건 이래서 안 돼. 나 이거 이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는요. 그런 낡은 것들을 하나씩 깨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깨부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질문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뭔가 이런 생각, 이런 관념 떠올랐을 때는 나를 뭔가 제한하고 반대하는 신념이 떠올랐을 때는 그게 과연 진실인가를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대학생이지만 책을 한번 써보겠어. 그럼 그때 너가 뭐 전문성이 있어? 아니면 뭐 너 지금 뭐 글은 제대로 쓸 줄 알아? 이럴 수 있을 때 던져보는 거죠. 꼭 전문성이 있어야만 책을 쓸 수 있나? 전문성이 있어야 책을 쓴다는 건 과연 진실인가? 그러면 대부분 아니거든요. 진실인가 했을 때 애매모호하면은 그 다음 질문을 던져보면 좋습니다. 예외는 없어? 그럼 거기서 대부분 갈려집니다. 분명히 어디간 예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가 있다는 건 내가 그 예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즉,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가능성을 믿고 따라가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과연 진실인가? 예외는 없는가? 이 두 가지 질문만 해봐도 나를 제한하는 수많은 생각, 신념, 고정관념,
선입관, 관념들은 그 힘을 많이 잃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하고자 했다면요. 그런 신념들을 막 이렇게 벗겨내거나 아니면 그 신념들 속에서라도 뭔가 도전하고자 할 때는 당연히 불안감이나 두려움 같은 것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감정을 대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시면 좋아요. 물론 이렇게 생각, 뭐 신념, 감정 이런 것들을 잘 다루는 거는 이것만 가지고도 몇 시간짜리 막 과정들이 펼쳐질 수 있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본인만의 그런 것들을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잘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할 텐데 우리가 정해진 시간 동안 이 집중적으로 퍼스널 브랜딩 강의를 해야 되니까 더 깊게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다만 이런 것들을 자기만의 방법을 한 번씩 또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시고 우리가 이제 고착된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나로서 새로운 어떤 자기 인식, 정체성에서 시작하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브랜딩이나 마케팅 작업을 하는 게 좋다. 먼저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조금 더 이제 어떤 비즈니스적인 거, 마케팅적인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접근해 볼 텐데요. 이제 그거는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앞서서 제가 이제 존재감이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은 이 존재감이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어떤 한 존재가 지금 여기에 있음을 확인하는 거. 그런 느낌이거든요. 한 존재가 지금 여기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 이게 존재감인데, 제가 존재감을 또 말씀드리는 이유가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는 어떤 개인의 브랜딩 작업을 잘해서 일종의 사회적 성공, 즉 뭔가 인정도 받고 유명해지고 알려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있는데 흔히 말하는 요즘 말하는 인플루언서들이잖아요. 생각보다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심리적으로 되게 고통을 받고 있고 심리적으로 되게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곧 존재감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공허함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내가 살아있나? 뭔가 이런 것에 대한 단단한 뿌리가 없고 단단한 기반이 없고 뭔가 비어있는 허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게 곧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의 아주 극단적인 사례가 연예인들이에요. 물론 모든 연예인이 아니라 연예인들 중에 정말 대중의 인기를 받고 있지만 혹은 받았었지만 그게 사라지거나 혹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함이 너무 커서 다른 무언가의 어떤 감각적인 걸로 채우고자 하면서 망가지는 연예인들. 그게 아주 극단적인 퍼스널 브랜딩의 사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과연 좋은 것인가? 유명해지고 알려지고 영향력이 커졌는데 그게 그 사람의 성장과 행복에 과연 좋은 도움을 주고 있나? 저는 그런 고민을 당연히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냥 마케팅, 브랜딩 이쪽 출신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 마음, 의식에 관심이 많은 상태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접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더 그런 쪽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은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자기 다음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꼭 모두가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든 간에 결국에는 전부 다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는 존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구를 잘하기 위해서 존재가 무너진다? 존재가 망가진다? 저는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퍼스널 브랜딩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자기답게 잘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갈게요.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브랜딩 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조금 더 비즈니스적인, 조금 더 브랜딩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작업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작업이 끝나고 나서는 Q&A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딩 작업에는요, 핵심 요인이 두 가지 있습니다. 뭐, 그건 누가 정해진 건 아니고, 제가 정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인식이에요. 인식. 브랜딩에서는, 그리고 마케팅에서는 인식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케팅, 브랜딩 이쪽에서 아주 유명한 일종의 고전과 같은 책이 있죠. 마케팅 불변의 법칙. 아주 유명한 책인데, 거기서 이 말을 합니다. 마케팅은 제품이 아니라 인식의 싸움이다. 마케팅은 그런 인식을 다루어 가는 과정이다.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건 이거죠. 명품. 당연히 명품에는 들어가는 재료도 품질이 좋을 수 있고 들어가는 공수도 더 많을 겁니다. 명품이라고 부르지 않는 제품에 비해서. 하지만 그 기능적 차이, 그 품질의 차이가 과연 명품과
명품이 아닌 것과의 가격 차이만큼 차이가 나느냐? 당연히 아니죠. 차이는 있지만 그 정도까지 차이가 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정말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 빈 여백을 인식이 채우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식은 브랜딩, 마케팅 작업이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핵심 요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인식, 우리가 인식에 대해서 어떤 것 좀 알아볼 수 있느냐? 브랜딩이라고 하는 거, 퍼스널 브랜딩의 정의를 제가 말씀드릴 때 어떤 이 영역 안에서 내가 인식하는 나와 남이 인식하는 나의 그 갭을, 차이를 조율해가고 맞춰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미 제가 인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인식한 나에서의 기존의 어떤 제한, 왜곡들을 앞선 과정에서 충분히 좀 벗겨내고 그 다음에는 내가 되고자 하는 그 나와 남이 인식하는 나를 점점 맞춰가는 과정들을 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브랜드가 아니고 브랜딩이겠죠. 근데 여기서 그 인식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 이 과정에서는요, 의식적인 인식이 있고 무의식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 이제부터 나를 이렇게 인식해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의식적으로 인식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특별히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도 특별히 뭔가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이 본인도 모르게 인식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어요. 그럼 이게 브랜딩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인식을 잘 이끌어낼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존재감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런 존재감을 바탕으로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퍼스널 브랜딩을 해 나갈 때는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어떻게 잘 꾸며진 무언가로 잘 정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가장 시작은 그냥 아주 그 자기답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이 어떤 사람들에 되게 매력을 느끼고 더 끌리고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거랑 연결되는 거지만 어떤 사람이 정말 자기답게 나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뭔가 동물원 속에서 잘 꾸며진 사자가 아니라 야생에서 뭔가 그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떤 늑대 같은 그런 본성적인 거, 야성적인 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서 그 느껴지는 특유의 기운, 특유의 에너지, 뭐 그 특유의 뭔가가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내가 의식하지도 못하는데,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거기에다 영향을 받고 거기에 매력을 느낍니다. 일종의 어떤 기운, 기세, 에너지 같은 거예요. 정말 뭔가 순수하게, 정말 뭔가 그냥 꾸밈 없이 막 자기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거기에 우리는 되게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하면서 내가 그 기운, 그 에너지에 내가 동질감을 느끼고 싶은, 공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이거는 인간의 의식 차원에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냥 그 나로서 살아가는 그 용기, 나로서 살아가는 그 어떤 에너지, 퍼스널 브랜딩 작업이라는 걸 했을 때도 내가 뭔가 잘 갖춰지지 않은 것 같고 뭔가 잘 정의되지 않은 것 같고 마케팅적으로 브랜딩적으로 뭔가 잘 꾸며져 있지 않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냥 그대로 한번 밀고 나가는 내가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용기 있게 나아가보는 그런 작업을 일단 먼저 하셔야 돼요. 그게 브랜딩 작업에 보이지 않는 핵심 요인인 그 인식을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작용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그냥 내가 인식하는 나 이거야. 나 외친다고 내가 그렇게 인식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무의식적인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무의식적인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의식적인 영역이 있을 텐데, 그거를 위한 내가 어떻게 디자인하는 작업, 뭔가 나를 뭐 언어적으로 정의하는 작업, 그런 것들은 제가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여기서는 그 인식에 대한 것,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식의 방향이 이렇다면 이제 내가 무엇으로 인식될 것인가 얘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죠. 어쨌든 내가 누군가한테 이 존재감을 확인하고 인식되긴 돼야 되는데 그게 나쁜 쪽으로 인식되면 안 되죠. 좋은 쪽으로 인식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내가 인식하는 나는 보통 이런 마케팅 브랜딩 작업을 할 때는 당연히 좋은 쪽으로 뭔가 정의를 내렸겠지만 그래도 그거와 다르게 사람들이 인식하면 안 되겠죠. 즉 나는 내가 긍정적인 의미에서 인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요. 가치입니다. 내가 나 이런 사람이야. 지금부터 나를 이렇게 인식해줘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그런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치를 줄 수 있는가. 얘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얘를 생각하는 순간 앞에 있는 인식에 대한 어떤 의식적인 작용들이 되게 많이 해결이 됩니다. 이 가치는 뭐냐면요. 이거는 또 하나의 책에서 나온 사례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기버의 두 번째 책인데요. 기버 2. 이 책에 보면은 기버라고 해서 주는 사람의 제목을 갖고 있지만은 실제 내용을 보면 세이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기반으로 해서 뭔가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정통적인 세일즈 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잠재 고객을 발굴한다. 그다음에 구매 가능성이 높은 잠재 고객을 선정한다.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제품을 설명하고 혹시나 거절하면 그 거절을 극복해내고 계약을 체결해서 그다음에 후속 관리를 해주고 고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일반적인 전통적인 세일즈 과정인 거예요. 하지만 이 기버2라는 책에서 진짜 얘기하고자 하는 세일즈의 과정은 그 아래에 있는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잠재 고객 발굴이 아니라 가치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창조한 가치를 바탕으로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대하면서 이제 대신 이런 과정 속에서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자, 나 이제부터 퍼스널 브랜딩을 하겠어. 1인 사업가가 되겠어. 혹은 뭐가 되겠어. 라고 해서, 자, 타겟은 여기야. 이 사람들 중에서 가장 계약이 잘 될 사람 누군가 선택해내서 제품의 장점을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쿠킹을 해가지고, 혹은 그 사람들의 어떤 리스크, 갖고 있는 불안을 줄여가서 실제 이제 세일즈까지 이뤄내고, 그 다음에 후속 관리해가지고 AS 해주고, 이게 아니라 가치를 창조해서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먼저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점점 네트워크를 확산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펼치는 겁니다. 이게 이 책에서 말하는 세일즈의 어떤 새로운 모습인 거예요. 퍼스널 브랜드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부터 내가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겠다. 자, 나는 이런 사람으로 정리했어. 난 이런 사람으로 나를 꾸며냈어. 지금부터 나를 이렇게 인식해줘. 그리고 자, 지금부터 내가 이렇게 컨텐츠를 팔 거야. 혹은 제품을 팔 거야. 사. 이거는 전통적인 어떤 세일즈, 마케팅, 영업에서는 가능한 구조일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퍼스널 브랜딩에서는 참 옳지만은 않은 과정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퍼스널 브랜딩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많아요. 각자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거는 각종 광고지, 선전문 이런 것들은 정말 많죠. 수많은 정보가 넘쳐납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내가 인식되기 위해서는 특히 긍정적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내가 그렇게 뭔가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을 만큼 내가 정말 나답게 살아가고 있는 아주 그런 나도 저렇게 살고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공명을 일으키는 뭔가 에너지, 기운이 있으면은 좋은데 그게 아니면은 그 다음에 또 따라와야 되는 거는 내가 먼저 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가치를 주는 거예요. 사람은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나에게 당장 뭔가 좋은 걸 해주는 사람은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누가 나 좋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뭔가 호감이 가거나 혹은 그 사람에게 좀 더 눈길이 한 번 더 가게 돼 있습니다. 나에게 아주 긍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고맙기라도 해서 뭔가 좀 더 내 마음이 열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가치를 창조해서 타인에게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거부터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퍼스널 브랜딩의 또 다른 것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건 아주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비즈니스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의 비즈니스가 제대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원이 서로 만나야 돼요. 한 축은 경제학적으로 따지면 공급입니다. 심리적으로 말하면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한쪽은 경제학적으로 따지면 수요입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말하면 남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 이 한 축, 자신이라는 한 축과 세상이라는 한 축, 이 두 가지 사이의 접점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즈니스 혹은 직업이 경제활동이 펼쳐져요. 그리고 이게 제대로 펼쳐졌을 때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수많은 그런 기회들이 창출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내가 나 자신에게만 매몰되어 있다면 나 지금부터 퍼스널 브랜딩을 할 거야. 나 이런 사람이야. 자, 나를 인식해.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받아가. 자, 그 다음에 빨리 나한테 돈을 내서 이걸 구입해. 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정말 압도적인 매력, 압도적인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별로 그렇게 호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혹은 반대로 이럴 수도 있겠죠. 너무 타인이 원하고 타인이 필요하는 것에만 맞추다 보면요. 그거는 수익화,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는 되게 좋은 접근일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퍼스널 브랜딩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세일즈맨은 될 수는 있는데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서 즉 자기 다음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의 어떤 균형적인 접점인 거잖아요.
자기 다음으로 기회를 창출하겠다. 지금까지 어떤 비즈니스 문법을 바탕으로 쳐서 혹은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대로 남의 사회의 틀에 맞춰서 나를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다운 바탕으로 세상과 상호작용하면서 기회를 얻겠다 이거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퍼스널 비즈니스 혹은 퍼스널 브랜딩의 묘미죠. 내가 인식하는 나, 남이 인식하는 나,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떤 조율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가치를 제공해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우린 이미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뭔가 가치를 제공한다는 게 되게 지금의 나와 다른 얘기 같아 보이지만 이미 많은 분들은 이거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없던 것에서 뭔가를 찾기 위해서 애쓰기 전에 이미 내가 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것, 이미 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차근차근 기회를 잡아서 바꿔나간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유를 재편집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퍼스널 브랜딩 작업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미 하고 있는 게 없는데요. 저는 아무런 가치도 제공하고 있지 않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일을 하고 있는 분, 뭐 회사를 다니든 사업을 하고 있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100% 이미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그냥 놀고 있는데 월급을 주진 않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돈을 주진 않죠. 물론 그런 곳이 있다면 저도 좀 가고 싶은데, 아쉽게도 세상에는 그런 곳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뭔가 내가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거는 그게 얼마였던 간에 그건 이미 내가 세상에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야.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다? 혹은 내가 어디 취미 활동으로 뭐 어디 참여하는 게 있다? 그것도 이미 내가 뭔가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걸 확신한 거예요. 뭔가 그런 교류를 하고 있다는 건요, 뭐든지 주고받음의 연속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주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두 분인데요. 그분도 가치를, 어마어마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 가치라는 게 월급이라는 거로 월급이라는 요소로 환산이 되어 돌아가지 않을 뿐인 거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1차 집단인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내가 정말 많은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지 사회적 인식, 혹은 나의 인식이 한계가 있을 뿐이지. 저는 그냥 백수인데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백수라고 하는 분들조차도 제가 열고 있는 이런 강의 혹은 제가 올려놓은 전자책을 구매해서 이런 데까지 오시는 분들이라면은 자기 성장, 자기 개발 이런 데 열심인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가치를 제공하고 있어요. 무슨 가치? 그런 성장을 추구하고 자기 개발에 열심인 분들은 최소한 나 자신에게는 아주 이로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작업을 이제 잠깐 외부로만 살짝 각도를 틀어주시면 돼요. 그럼 그게 되게 많은 분들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수단이 됩니다. 제가 블로그를 할 때 그랬어요. 저는 학교 다니는 학생일 뿐이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아야 되는 그냥 취업 준비생이었어요. 저는 제가 성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노력하는 과정을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블로그에 하나씩 기록으로 남기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노력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얻은, 즉 저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그냥 잘 좀 정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공유했을 뿐이에요. 보여줬을 뿐입니다. 나 이런 거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해서 이렇게 정보 모았다. 자, 너도 이거 가질래? 이거 같이 나눌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저는 되게 아무렇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누군가한테는 아주 고부가 가치로 여겨지는 거예요. 진짜 별거 아닌데, 저 학교 다닐 때 과제물 있잖아요. 저 공대생인데 한 교수님이 정말 특이하게 덕후 감상물 하나를 써서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일반적인 사람들이 정말 안 읽을 만한, 제목도 되게 재미없어요. 과학적 관리의 원칙. 근데 그 책에 있고 독후감을 써서 제출하고 해서 정말 며칠 동안 고민해가지고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조교님한테 제출하고 끝냈는데 돌려받으니까 점수 몇 개 좀 써있고 그냥 종이 쪼가리일 뿐인 거예요. 만들어낸 하나의 작품인데 그냥 점수 매겨지고 끝나는 게 너무 아까워서 걔를 그냥 블로그에다 올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제 블로그에 당시에는 공감 버튼도 안 달리고 댓글도 없고 이런 곳인데 누가 갑자기 저한테 감사하대요. 어떤 분은 심지어 쪽지를 보내서 너무 고맙다고, 너무 막막한 사막 같은 곳에 있는 느낌이었는데 한 줄기 오아시스를 맛본 것 같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일도 보내주고. 그리고 이상하게 근데 그런 연락들 혹은 스크랩해가고 이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특정 계절, 특정 시기에 좀 몰리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교수님이 숙제를 내줄 법한 그 시기에 이상하게 딱 사람들의 반응이 몰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읽지 않을 법한 그런 공학 쪽에 관련된 책이기 때문에 아무리 검색해도 관련된 컨텐츠가 잘 없는데
마침 누가 딱 숙제 내기 좋은 형식으로, 왜냐면 제가 숙제로 냈던 거니까, 누가 덕후 감상문을 써서 올려놨더니 그 수많은, 아마도 후배겠죠. 그 관련 전공의 수많은 후배들이 찾아봤다가 이제 그 공대생들을 보고 이제 도움을 받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막 그런 연락을 남긴 거였죠. 이처럼 내가 되게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누군가에겐 정말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제가 만약에 뭐 지방에 원래 살다가 서울에 혼자 올라왔었는데 그냥 그렇게 와서 저는 혼자 서울 생활하면서 있었던 일들, 뭐 밥 먹고 놀러 가고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뭐 그런 것들을 좀 올려놓았더라면 그냥 저에겐 아주 일상이지만 누군가에게 특히 지방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이지만 향후에 혼자 상경해야 되는 그런 학생들이 봤을 때는 아,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상경하면은 저기 가서 놀아도 되겠구나. 이런 거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가 되거든요. 그처럼 우리는 이미 수많은 가치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안고 있습니다. 단지 그거를 인지하고 관점을 바꾸시면 돼요. 이미 갖고 있는 일, 혹은 갖고 있는 가치, 얘네들을 내가 어떻게 퍼스널 브랜딩하고 연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는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려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내가 이미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미 하고 있는 일, 근데 대신 그 일을 하는 방법을 좀 바꾸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작업을 하시면요. 내가 저 멀리 무언가를 하기 전에 이미 하고 있는 것을 퍼스널 브랜딩과 아주 잘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나치 수용소에 갇혔다가 살아난 생존한 분인데 그런 경험을 하면서 본인이 느꼈던 것들, 관찰했던 것들, 인간에 대해서 탐구한 것들을 바탕으로 로고테라피라는 하나의 심리치료 관련된 분야를 만들면서 이제 썼던 책이거든요.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제 내용 중에 니체의 말을 인용한 게 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아주 이 책의 내용을 잘 표현해주는 문구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사람들은 왜 살아야 하는지, 왜라는 건 다르게 보면 의미거든요. 뭔가 의미라는 걸 느끼면요. 같은 걸 보더라도, 혹은 같은 상황에 있더라도 되게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도 이 로고테라피라는 자기가 창안한 활동을 하면서 아주 강조했던 게 의미예요. 책 제목도 보면은 영문책 보면은 뒤에 미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고 있는 일에 의미만 찾아서 그 의미만 잘 변화시키고 적용하면요. 같은 일의 어떤 느낌 혹은 영향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실제 책에서 정말 본질적으로 의미를 따져나가면요. 어떤 작업을 하는 거에 떠나서 그냥 그 인간의 삶,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의미다. 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의미라는 거를 좀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그렇게 학문적으로 깊게 들어가진 않고 좀 더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의미를 접근을 해볼게요. 우리가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뭘 해볼 수 있느냐?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좋습니다. 나는 지금의 일에서 무엇을 얻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요. 지금 이미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의미를 발견해낼 수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얻고 있지 않은 거를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장의 소정의 월급이 됐든 뭐 심리적인 만족감이 됐든 우리는 무언가를 설령 누가 봤을 때는 저걸 왜 하지라고 했을 때조차도 그 사람은 분명히 무언가를 얻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뭔가 자해같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보이는 그 무언가도요.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되게 나한테 피해가 될 수 있는 일을 하면서도 뭔가 얻고 있는 정서적, 심리적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얻고 있는가? 이걸 찾으면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지금의 삶 속에서도 내가 뭔가는 얻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를 살펴보면요.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떤 가치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걔가 곧 의미가 돼요. 내가 가사 일을 하든 취미 활동을 하든 뭐 동아리 활동을 하든 분명히 누군가한테 뭔가 도움이 되고 있어요. 뭐 만약에 기업에서나 혹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직접적으로 고객을 대면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면요. 그 고객에게 내가 뭘 주고 있는지,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긴 해요. 근데 반면에 막 B2B 관련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지원 부서라든가 일반 스텝들처럼 그렇게
고객과 직접 대면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요. 그래도 그분은 분명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대신 그분은 고객과 1차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 고객과 1차적으로 만나고 있는 동료라든가 혹은 하나의 뭐 문화라든가 그렇게 조금 더 간접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찾아보면 좋습니다. 찾아볼 때는 내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 내 업무 플로우상에서, 내 일의 플로우상에서 나와 연계되는 사람에게 직접 물어봐도 좋고, 아니면은 내 월급을 결정해주는 사람, 내 비즈니스적인 성과를 결정해주는 사람, 그게 고객일 수도 있지만 상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사한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전체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물어봐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봐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은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내가 향후 퍼스널 브랜딩을 위한 뭔가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통해서 내가 지금에서 내가 의미를 발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런 작업을 내가 이런 질문들을 상상해보고 생각해보고 향후에 적용해 봄으로써 앞으로 의미를 만들어 갈 수도 있어요. 우리 자기소개 같은 거 할 때 보면요. 아,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고요. 아니면 평범한 학생이고요. 평범한 가정주부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퍼스널 브랜딩을 꿈꾸는 분이라면은 자신의 일을 조금 더 재정의해 보시는 연습을 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것도 책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요. 뭐 어떤 사람이 물어본 겁니다. 당신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그때 대답한 거죠. 아, 저는 결혼사진 작가입니다. 그럼 당신은 결혼 이야기를 사진으로 말해주는군요. 그렇다면 단순히 결혼식을 촬영하는 일보다는 신랑 신부의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를 사진으로 표현해주는 방식은 어떨까요? 예를 들면 있는 거죠. 뭐 저는 너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결혼사진 작가예요. 그래서 결혼식장 가가지고요. 사전에 계약된 대로 몇 장씩 뽑아가지고 줄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자신의 일을 재정의하고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는 분이라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저는 한 사람이 만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가정, 인생에서 단 한 번일 수도 있는 정말 소중하고 값진 추억을 이야기로 풀어서 기록으로 남겨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해 본다면 어떨까요? 그랬을 때는 또 다른 식으로도 업무를 확장해 볼 수 있겠죠.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웨딩으로 정의한다면 그냥 결혼식장에서의 하나의 이벤트일 수도 있겠지만은 메리지라고 했을 때는 결혼식장을 넘어서 프로포즈를 준비하는 거에서부터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 그다음에 식장에서의 얘기, 그 후의 이야기들, 그런 하나의 스토리 맥락이 있잖아요. 그때 내가 먼저 같이 가가지고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준다거나 아니면 그런 스토리를 묶어서 하나의 책자로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아이디어,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더 확장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을 더 늘리고 고부가 가치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의미, 맥락, 이것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일을 재정의하면은 그만큼 내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도 늘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재정의를 할 때는요, 좀 언어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앞에서 뭐 무의식, 기운, 에너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언어라는 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언어로 명료하게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은데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게 있지만 저는 좀 단순하게는 이 두 가지 정도를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퍼스널 브랜딩 컨셉을 정리하는 문장을 1번처럼 정리해 볼 수도 있고 2번처럼 정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뭐뭐로서 뭐뭐에게 뭐뭐를 제공한다. 나는 뭐뭐로서는 정체성, 뭐뭐에게는 대상, 그리고 뭐뭐를 직접적인 가치인 거죠. 이렇게 자신을 한번 정의를 해보는 거예요. 나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데요. 이게 아니라 나는 뭐뭐로서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제공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너무 길다. 라고 했을 때는 물론 1번 같은 게 좀 더 구체화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은 사람과 소통할 때는 단순한 게 좋겠죠. 이럴 때는 2번 양식을 써봐도 좋아요. 그거는 그냥 나는 뭐뭐뭐뭐한 뭐뭐뭐입니다. 수식어, 명사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는 평범한 직장인인데요. 이것도 하나의 이 구조긴 하죠. 하지만 여기서 평범한 직장인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바꿔볼 수 있는 거죠. 예시를 들으면은 1번과 2번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나는 세 자녀를 키워온 엄마로서 부모가 처음이라 힘들어하는 새내기 엄마들에게 건강한 육아 노하우를 제공합니다.
뭐 이러면서 블로그, 유튜브, SNS 뭐 이런 걸 키워볼 수도 있겠죠. 혹은 책을 쓸 수도 있겠고. 두 번째는 저는 세계 여행하면서 일하는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그냥 디자이너가 아니에요. 그냥 회사원이 아니에요. 세계 여행하면서 일하는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애엄마인데요 이게 아니라 나는 아동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3등의 엄마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인식이 어떨까요? 저분은 그럼 육아에 대해서 되게 경험이 많겠다. 조언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1, 2번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은 사람들의 다른 사람의 인식상 뭔가 세계 여행하며 일하는 그래픽 디자이너 이런 분을 보면은 뭔가 동경의 대상. 저 사람의 일상이 궁금해. 호기심이 생기고 혹은 뭐 나는 세 자녀를 키운 엄마로서 이렇게 아니면 아동심리학 공부하는 3등이 엄마 이렇게 했을 때는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겠구나. 어떤 도움을 받아볼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생길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퍼스널 브랜딩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해볼 수 있냐? 이제는 일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일의 형태나 방식을 바꿔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많은 직장인분들 혹은 일을 많이 해보신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은 좀 이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저는 정말 열심히 일한다고 했었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제가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느낌을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이력서를 쓸 때입니다. 이력서를 써보면은 되게 쓸 게 없거든요. 근데 나는 되게 열심히 일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쓸 게 어느 데서 어느 곳에서 몇 급으로 있었습니다. 혹은 뭐 어느 직급으로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일했습니다. 혹은 뭐 어느 팀에서 근무했습니다. 이건 있는데 그 외적인 아주 개인적인 무언가가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주 일상적인 업무만 열심히 한 거예요. 일상 업무의 특징은 뭐냐면요. 어제 했던 걸 오늘 하고 오늘 했던 걸 내일 합니다. 그렇다고 일이 쉽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 일의 형태가 되게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할 수도 있지만 되게 힘들고 난이도가 높을 수도 있지만 그냥 계속 그 비슷한 업무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보통 일상 업무입니다. 근데 공무원분들 중에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매번 민원인들 만나가지고 정말 힘들게 일하는데 20년 동안 그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 끝나고 나서는 당신은 뭐 했습니까? 하면 20년 동안 민원인들 상대했습니다. 공무원이 했어요. 그리고 끝나요. 되게 밋밋해지는 거죠. 자기 색깔 없이. 그럼 얘를 벗어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저는 설령 자기가 하는 일이 일상 업무일지라도 그 업무들을 전부 다 프로젝트로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관점 혹은 그 방식, 내가 그 일을 대하는 태도만 바꾸면 굳이 뭐 이직을 하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모든 걸 다 프로젝트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프로젝트로 만들었을 때는 일에 대한 나의 의미도 달라지고 그 일을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지고 퍼스널 브랜딩을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재료들의 성격도 달라집니다. 이 프로젝트는 뭐냐? 유일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수행하는 한시적인 노력. 이거를 이제 미국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협회에서는 이렇게 프로젝트를 정의하는데요. 이 어떤 일이 프로젝트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목표 혹은 목적. 두 번째는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결과. 그리고 세 번째는 명확한 시작과 끝. 여기서 2번,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결과. 이건 뭐, 그럼 세상에 없는 새로운 발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 기준에서만 그렇게 하셔도 돼요. 충분합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지? 이것도 조금 애매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사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뭐 많은 분들이 저는 이번에 독서를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게 일상 업무입니다. 얘를 프로젝트로 바꾸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6개월간 관심 분야의 책 10권을 읽고 글로 정리해봐야지. 똑같이 독서를 하는 거지만 일상 업무와 프로젝트는 이렇게 다릅니다. 내 일상 업무, 저 학생인데요. 전 장래 희망을 준비할 거예요. 장래 희망이 없거든요. 일단 준비부터 하려고요. 이것도 있지만 얘를 바꿔보면은 저는 12월 31일까지 현업 종사자 10명 만나서 인터뷰 일지를 쓸 겁니다. 그럼 만약에 학생이 나중에 뭐 대학 같은 데 갈 때 면접을 보더라도 저는 장래 희망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는 1년 동안 현업 종사자 10명 만나서 인터뷰 일지를 써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라고 하면은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그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당장의 성적이 좀 떨어지더라도 저는 후자의 학생에게 더 많은 점수를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상 업무들을 다 프로젝트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를 하나씩 하나씩 쌓아 놓잖아요. 이거 자체가 퍼스널 브랜딩을 위한
좋은 재료가 됩니다. 이 결과물 자체가 그냥 그 퍼스널 브랜딩을 위한 좋은 도구 자체가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저는 수많은 일상 업무들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미 열심히 해오는 거는 너무 많이 잘 하고 있거든요. 다만 그 열심히를 조금 더 프로젝트라는 형식으로 바꿔서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결과도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내 기존의 일을 어떻게 퍼스널 브랜딩과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이었고요. 근데 만약에 저는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근데 지금 도저히 봐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르게 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새로운 가치를 좀 제공하고 싶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좀 다른 걸 해보고 싶어요. 이때는 어떻게 내가 어떤 방향을 세우고 가치를 제공해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그때는 요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자 할 때 가치 제공이라는 게 되게 애매모호하다 그러면요. 페인킬러, 비타민 이걸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스타트업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인데 혹은 비즈니스 모델 개발, 뭐 사업 아이디어 개발 이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용어거든요.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한다는 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페인킬러, 상대방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 상대방이 느끼고 있는 고통을 약하게 만들어 준다. 이게 가치를 제공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고통의 깊이가 깊을수록, 고통의 크기가 클수록 그거를 해소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엄청나게 막 매료되겠죠. 대표적인 예들이 어떤 의약품 같은 겁니다. 뭔가 뭐 항암제. 그런 건 아무리 비싸도 막 사람들이 돈을 쓰게 되잖아요. 그만큼 내 페인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근데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비타민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의 뭔가 성질을 증진시켜 주는 거죠. 내가 꼭 아플 때 이 통증을 없애려고 비타민을 먹기보다는 평소 내 면역력이나 내 건강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비타민을 먹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패션이라든가 사치품, 뭐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비타민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상대방이 갖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상대방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 통증을 어떻게 해소시켜 줄 것인가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던가 아니면 상대방이 갖고 있는 어떤 성질을 더 증진시켜 줄 것인가, 상대방을 더 즐겁게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인가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뭐 퍼스널 브랜딩 뭐 이런 작업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컨텐츠 영역인데, 컨텐츠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요, 이걸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그냥 컨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컨텐츠가 상대방에게 어떤 유용한 정보를 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거나 아니면 이 컨텐츠가 상대방의 어떤 감성을 자극하는가. 보통 컨텐츠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거나 또 뭐뭐 하는 방법 이런 것들, 아니면 그냥 재밌거나 감동적이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감성을 자극하는 거. 그래서 내가 어떤 가치를 제공한다는 거는 이런 영역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프레임을 짜시고 이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책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자기계발서 같은 거는 조금 더 정보성에 짙은 거고 에세이 같은 건 조금 더 감성 쪽에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향을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이든 뭐든 간에 사실 시작은 내가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걸 또 완성해 주는 건 결국 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했을 때 뭐 내가 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를 인식해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시작이긴 하겠지만 결국 완성은 남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는 내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어떤 내가 가치를 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은 조금 더 완성도 있는 퍼스널 브랜딩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이제 끝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들을 조금 마무리하면서 정리할게요.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거기에 핵심은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의 어떤 골자는 우리는 하고 있는 게 브랜딩이 아니라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브랜딩은 기업 브랜딩의 어떤 축소판이 아니에요. 단순히 규모가 차이 난다고 기업 브랜딩과 개인 브랜딩의 어떤 성격이 달라진다? 이런 건 아닙니다. 기업 자체, 혹은 기업이 다루고 있는 어떤 유무형의 상품하고 이 개인이라는 건요, 성격이 정말 달라요. 당연히 서로 어울리고 교류하고 배울 수 있는 건 많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건 꼭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거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마음작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이 갖고 있는 본질 중에 하나는 존재감입니다. 존재감. 이거는 어떤 존재가 지금 여기에 있음을 확인하는 거. 그게 존재감인데
우리가 이런 존재감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나와 내 마음,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 예를 말씀드렸고, 이런 존재감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술적인 것들, 좀 더 전략적인 것들, 이런 걸 했을 때 퍼스널 브랜딩이 좀 잘 되는 거지. 이런 걸 다 빼놓고 그냥 기업에서 쓰고 있는 어떤 프레임워크를 그냥 개인이라는 이름으로만 바꿔서 마케팅 전략 같은 것들을 그냥 개인에게만 적용해 와서는 생각보다 퍼스널 브랜딩이 잘 안 될 겁니다. 정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돈을 쓰고도 안 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우리는 개인이, 우리 상품이 아니다.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은, 인간은 의식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가지고 있고, 무의식적인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작업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잘났어. 뭐, 나를 봐줘. 이거에서 시작을 해볼 수는 있지만, 결국 완성은 상대방이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상호작용 속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브랜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나가 아니라 남 혹은 조직, 외부 사회, 집단에게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기업의 브랜딩이 아니라 퍼스널이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브랜딩, 마케팅에서, 특히 브랜딩에서 거의 절대 명제처럼 불려지는 게 이거거든요. 일관성. 절대로 일관성을 잃지 말아라. 그러면 기업의 브랜딩, 기업의 마케팅, 브랜드 인지도는 다 망가진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저는 기업이 아니라 개인이기 때문에 이 일관성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 기업은 그 담당자가 퇴사해도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일관성을 유지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개인은 그게 안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개인은 일관성을 애초에 유지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놀랍게도. 그러면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저는 일관성보다도 지속성을 더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은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계속 바뀌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퍼스널 브랜딩 해야지라고 마음 먹었지만, 당장 내일이면, 아, 퍼스널 브랜딩 다 쓸모없는 거였어.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일관성을 유지한다? 이거는 되게 힘든, 또 이것도 퍼스널 브랜딩이 오히려 아주 강력한 하나의 틀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앞서 작업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대상들에게 이런 가치를 제공해주는 사람입니다. 아주 명문화돼서 막 그래픽 작업, 디자인 작업 막 다 만들어 놨지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정체성에 대한 자각, 깨달음을 얻어서 전혀 다른 과정을 거칠 수도, 전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일관성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내가 얼마나 내 삶을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나다운 삶, 나다운 선택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가? 얼마나 내가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가? 이겁니다. 물론 그 중간에서 조금씩 색깔이 달라지고 퍼스널 컬러를 바꾼다거나 뭐 디자인 양식을 바꾼다거나 일관적이지 않은 메시지를 던지더라도 유명한 강사들도 메시지 중간에 바뀌는 거 되게 많거든요. 처음에는 악바리처럼 막 목숨을 걸어라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 나중에 갔을 때 그랬더니 삶이 너무 힘들더라. 여러분들 너무 그러지 마세요. 힘을 빼세요라고 하면서 또 다른 감동을 주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관성보다는 그런 상호작용을 지속할 수 있는 힘, 그런 지속성, 그걸 좀 더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들, 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다 수용하는 태도,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 자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변하는 마음, 그 마음들조차도 내가 다 존중해주고 수용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그렇게 대할 수 있는 태도. 그래서 그 태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관성과 관련된 것, 이런 거에서 되게 자주 사용하는 인용문이 있는데 간디가 쓴 말입니다. 일관성은 절대적 덕목이 아니다. 오늘 내가 어제와는 다른 통찰을 했다면 오히려 방향을 바꾸는 것이 더 일관성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러면 과거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없어지겠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더 일관성이 있는 것이다. 일관성이란 자기가 인식한 진리를 따르는 것으로 지켜진다. 여러분들이 퍼스널 브랜딩 작업을 하더라도 그 작업을 완료한 순간 그것은 과거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이 과거와 맞지 않을 만큼 뭔가 성장해 나가고 있다면 그 과거를 넘어서야죠. 그게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일관성보다는 여러분들이 지속성을 더 초점에 두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이제 생각이지만 저는 이 가장 이상적인 사회라는 게 자기답게 사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는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퍼스널 브랜딩하고도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퍼스널 브랜딩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기다움을 바탕으로 세상에 가치를 제공해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퍼스널 브랜딩을 물론 잘 하신 분들이, 건강한 방식으로 하신 분들이 많아진다면 그만큼 자기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또 그런 분들이 서로 가치를 상호작용하면서 가치를 제공해주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이상적인 사회로 점점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퍼스널 브랜딩을 건강한 방식으로 잘 하시면서 이렇게 자기답게 살아가시면서 세상에도 가치도 제공해 주시고 서로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건 뭐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러 보고 있는 저 채널에 대한 정보들인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거고, 이제 우리가 시간이 다 되었지만 조금 더 시간을 좀 투자해서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요, 지금부터 하나씩 이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Q&A 여기 채팅방에다가 하나씩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얘기해 주신 것들 중에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공유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되게 마케팅적인 기술, 뭐 심리적 효과를 작용을 이용한 마케팅적인 기술과 아니면 조금 더 되게 본질적인 것들부터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본질적인 것부터 좀 중요하니까 두 가지 심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제공하고자 하는 거,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가 이게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까?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일까라는 어떤 자기 인식에 걸려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일단 저는 그것부터 먼저 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3개월 뒤에 주가 3배 오를 수 있는 종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난리 나겠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주식 계좌를 개설하는 법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차이가 생각보다 그 편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부담을 갖지 마시고 내가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거라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재밌는 건 그런 걸 하기 시작하면은 바퀴 돌아가듯이 점점 더 내가 줄 수 있는 가치의 질이 높아져요. 하면 할수록. 근데 이건 제가 블로그를 십몇 년째 하면서 느낀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대학생부터 시작해서 책을 쓰고 강의를 나갈 수 있을 때까지 저는 제 퀄리티의 질을 알잖아요. 차이를 알잖아요. 저는 그 순환을 빨리 돌리시는 거. 처음부터 확 올리시는 건 부담되니까 대신 나는 작게 하더라도 어설프게 하더라도 다시 순환을 계속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치를 제공한다는 게 자칫 잘못하면은 나는 퍼스널 브랜딩을 갖고 뭐 나는 인플루언서로서 혹은 뭐 작가로서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세상에서 뭔가를 내놔야만 돼. 이러면서 계속 자기 소진식으로 빠져 있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이게 인플루언서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이거든요. 아,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컨텐츠 만들어내야 돼. 근데 조회수는 안 나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잘못된 퍼스널 브랜딩의 한 가지 사례일 수 있겠어요. 이거는 좀 질문을 바꿔야 돼요. 이거는 어떤 결과물의 성과를 가지고 내가 내 존재 가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은 계속 자기 소진에 빠지기 쉬워요. 너무 그거보다는 내가 얼마나 성과를 내서 얼마나 뭐 가치를 제공해서 얼마나 결과를 이루는데, 이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대상이 있을 거잖아요. 도움을 주고 가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대상. 근데 그 대상이 한 명일지라도 혹은 세상의 1%일지라도 어쨌든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는데 내가 좀 기여하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바꾸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이런 이벤트를 열었는데 3, 40명이 오면 좋아요. 그럼 뭐 더 뭔가 성과가 있어 보이겠죠.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옛날에 좀 많이 내려놨어요. 왜냐면은 파워블로그를 더 대받고 막 1년에 3, 4명밖에 뽑지 않는 네이버 시사 인문 경제 분야에 제가 대학생으로서 한정돼 갖고 조회수 막 몇천 명, 만 단위 넘어가고 막 그런 걸 해봤는데, 그런 결과물에 내가 연연하면은 끝이 없더라고요. 나보다 높은 사람은 언젠간 계속 나타나요. 영원한 건 없어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더라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래서 그런 결과물에 대한 성과 수치화되는 것보다는 내가 조금이라도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한 명씩, 한 명씩이라도 내가 도움이 되고, 한 명에게도 100의 도움이 안 되더라도 10의 도움이라도 조금씩 돼가면은, 어쨌든 내가 세상에 발전하는데 조금씩 기여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거기에 내가 만족할 수 있으면 자기 소진이 좀 확 줄어듭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포인트 중에 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가치를 제공해 주실 때, 뭐 책자를 만들어서 낸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냥 가치를 제공하는 게 막연할 수 있는데, 뭔가 가치를 그냥 줄 때도 있겠지만, 그냥 뭐 컨텐츠나 뭐 블로그 컨텐츠나 영상이나 뭐 이런 걸로 주실 수도 있겠지만, 한 번씩 그렇게 책자 같은 거 만들어서 주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왜냐면 사람들은 내가 그냥 받아가는 것보다도 하나의 노력을 거쳐서 받아가는 거에 되게 큰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왜냐면 내 노력이 들어가니까. 책자도 뭐 그냥 어디 가가지고 다운받아 있는 게 아니라
식자를 받기 위해서는 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아니면 자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하나의 작업을 거친 다음에 그 결과물을 받으면은 내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해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받은 가치를 더 가치 있게 느껴요. 그런 어떤 방식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 가지 작업이 있는데 우리가 내가 나답게 사지 못하는 이유가요. 쉽게 생각하면 관계적인 이슈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무인도에 있을 때는 그냥 파자마 입고 돌아다니든 뭐 하든 그냥 그때그때 뭐 먹고 싶으면 먹고 싸고 싶으면 싸고 자유롭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관계, 그래서 뭐 타지의 시선은 하나의 감옥 같다라고 막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관계에 따라서 내가 스스로 틀을 만들어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추천해 줄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뭔가 고백하는 거. 솔직하게 고백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어떤 나와의 감정적 이슈가 짙은 사람에 대한 사람에게 고백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특정 대상은 없지만 세상을 향한 고백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근데 그게 블로그로 쓰기도 해요. 내가 지금까지 숨겨왔던 나의 있는 그대로 모습. 이걸 세상에 내놨을 때 내가 뭔가 관계적으로 부정당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들을 얘기해보는 연습들을 좀 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걸 해보면 해볼수록 그 이슈에 대해서는 내가 그만큼 더 자유로워져요. 솔직하게 고백해보는 연습. 저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천하는 책은 딱히 떠오르는 건 없고요. 다만, 그런 글을 쓸 때는 약간 내 앞에다가 한 명을 임의로 두고 쓰는 건 좋아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를 둔다거나 뭐 아니면 뭐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한 사람을 가정해 놓고 얘기하듯이 글을 쓰면은 글의 어조라든가 느낌이 완전 달라집니다. 이건 독자가 확실히 느껴요. 그래서 그냥 감상문 쓸 때는 내 떠오르는 대로 중구난방 쓰게 되는데 이 사람을 대상으로 얘기해 준다고 생각하고 쓰면은 정리가 된다거나 아니면 뭔가 막 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달라져서 좀 저는 그 상상만으로도 되게 글의 느낌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인정 욕구 되게 많고요. 인정 욕구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글 쓸 때도 내가 인정받기 위한 글 같은 거를 쓸 때가 저 되게 많았어요. 블로그 특히 파워블로거가 됐을 때 오히려 전 되게 힘들었거든요. 뭔가 이 파워블로거라는 명칭에 걸맞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뭔가 그거를 유지해야 되는 생각에 제가 더 자유롭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약간 글이 좀 멈춰졌다가 이대로는 내가 안 되겠다. 이때는 내가 말씀드렸던 지속성이 안 되겠다. 일관성을 맞추다가 내 인간으로서의 지속성이 떨어지겠다는 생각에 그때부터는 좀 약간 내려놓고 약간 내 마음대로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블로그 로직 같은 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쓴다거나 힘을 빼니까 그만큼 내가 가볍게 할 수 있고 가볍게 하니까 지속성이라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이게 아니었으면 제가 2009년부터 지금까지 블로그 절대 운영 못했을 거예요. 지속성,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인정 욕구, 차라리 그 인정 욕구를 확 드러내보는 것도 괜찮아요. 난 인정 욕구가 많다. 이게 좀 고민이다. 애초에 뭔가 의식 성장이라든가 마음 이런 데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은 이 사람이 뭐라 해야 될까? 인정 욕구가 있는데 인정 욕구를 그냥 없는 척 꽁꽁 숨겨놓고 글을 쓰는 사람의 글은 되게 매력이 없거든요. 근데 아예 난 되게 인정 욕구 많은 사람이야. 나 인정받고 싶어. 이렇게 드러내버리고 얘기할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솔직하고 진솔성 때문에 그때는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아닌 척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드러내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수용한다는 게 그런 인정 욕구 아니면 뭐 잘나 보이고 싶은 뭐 뻔뻔한 욕구들 뭐 그런 것들을 차라리 확 인정해버리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의 그 기운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사람들이 또 매료됩니다. 왜냐면 인정욕구 같이 뭔가 그런 건 다 있는데 사람들이 다 아닌 척하면서 가면 쓰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딱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거기에 되게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제 치부를 드러낸다거나 뭐 힘든 얘기 이런 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 같은 데 보면은 뭐 베스트 글 되는 거 보면 되게 쓰잘데기 없는 글 많아요. 근데 거기 뭐 자기 뭐 남편이랑 싸운 얘기, 뭐 동생이랑 치워받고 싸운 얘기, 뭐 이런 얘기 보면 되게 인기 많아요. 사람들은 그런 솔직한 마음에 교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인 1포스팅은 너무 숙취처럼 하지 마세요.
일일 일포스팅은 어떤 뭔가 글을 쓰는 행위 자체에 내가 친숙해지는 거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마케팅적으로는 차라리 일일 일포스팅보다는 2, 3일치의 정성을 모아서 제대로 된 글 하나 쓰는 게 마케팅적으로는 다 도움이 되고요. 그걸 떠나서도 일일 일포스팅을 하다 보면 나중에 사람이 그냥 그 포스팅 하는 것 자체에 질려버려요. 이러면 지속성이 떨어지니까 좀 가볍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애쓰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도 하지 마시고, 사실 그런 거 네. 있거든요. 집착하지 마라 그러면 집착하지 않는 거에 집착하거든요. 네, 그러지도 마시고 그냥 가볍게. 네. 뭐 언제 어차피 우리가 시간이 좀 다 된 것 같으니까 이제 슬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